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았네요. 날씨가 춥고 눈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천만세인가 또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저절로 찾아오더라. 여러분들 연연합니까? 연연하지 않습니까? 연연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온대요. 직소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상하게 뻑뻑하거나 헐렁해서 잘 맞지 않는 조각들이 있어요. 분명히 인쇄된 그림을 보면 붙어있는 조각 같은데 말이죠. 그러나 퍼즐을 맞추다 가다 보면 그 두 조각이 잘 맞지 않았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 두 조각은 인쇄된 그림만 비슷할 뿐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맞지 않은 조각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해결법은 간단하더라. 잘못된 위치에 있던 조각을 떼어서 다른 위치에 옮기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잘 맞는 사람처럼 보여서 가까워진 사람이 어느 날 잘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그 관계를 앞서 얘기했던 직소 퍼즐 조각처럼 어떻게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무시하거나 참아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맞지 않은 직소 조각은 자리를 바꿔줘서 제대로 들어맞는 것처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각자에게 더 잘 맞는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물론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아픈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미 맞지 않는 것이 판명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기보다는 새롭게 잘 맞는 관계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퍼즐을 맞추며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듯 인간관계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에 겪는 시행착오라면 긴 시간 질질 끄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새로운 시작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는 거죠. 본인이라는 천만쌤이 얘기한 거 어느 정도 공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다양한 소식들이 있어요. 삼성의 잃어버린 시간. 그동안 8년 동안 잃어버렸네요. 8년. 사법 리스크에 묶여서 8년간 빅딜이 빵건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국민 사과로 그동안 이재용 회장을 따라다닌 사법 리스크랑 이로 인해서 삼성에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 주목받네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잦은 재판이 기업활동 위축과 소극적인 경영으로 이어져서 지금의 삼성 위기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회장은 1심 첫 공판 기일인 2021년 4월 20일부터 총 107번의 그 열린 1심 재판에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무함마드 빈 살만 그 사우디아라비아죠 왕세자 면담처럼 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96번 출석했답니다. 참 징글징글하다. 96번을 법원에 다녔으니 1심 무죄 선고 이후로 6차례 열린 2심 공판에도 모두 출석했고 총 113차례 열린 공판에 11번을 빼고는 모두 출석했대요. 그만큼 전세기를 누리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선 그 빌로우 빅테크 CEO들과는 좀 비교되네요. 다른 CEO들은 난리 치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재용 회장은 법원에 다녔으니까 아무래도 공판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경영에 집중하기 힘들고 산만한 환경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역사는 부회장 시절이던 2016년 박영수 특검팀의 국정농단 수사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영수 생각하니까 참 이 아저씨도 참 문제죠, 문제. 하여튼 박 특검팀 이 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한테 총 86억 원의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삼성물산 지분 11.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탁했다며 그를 구속 기소했죠. 이후로 이 회장은 353일간의 구속 끝에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21년 8월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이 됩니다. 가석방될 때까지 기간을 더하면 이 회장의 총 구속기간은 560일이에요. 거의 진짜 2년 있었네요.
재계에서는 이 삼성이 상당 기간 대규모 M&A를 하지 못한데도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부회장 시절이던 2017년 성사한 하만 인수 이후로 대형 M&A에 나선 적이 없고 2017년 하만의 영업이익은 600억 원에 불과했는데 23년, 24년 1조 원대 성적을 연이어 기록해가지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죠. 전문 경영인이 M&A 같은 삼성의 큰 그림을 그리기는 힘든 만큼 이 회장이 장기적인 안목과 결단이 필요한데 그 몇 주에 한 번씩 재판에 출석하니까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도 이 회장이 글로벌 경영에 나섰는데 족쇄가 됐다는 평가도 있어요. 사업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거죠. 과거의 사법 리스크 전에는 하여튼 이 회장은 한 해에 미국 출장만 5차례 가는 등 해외 그런 일정을 활발하게 소화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2014년 7월에는 2주간 여유를 두고 미국을 2차례 다녀오면서 팀쿡 애플 CEO랑 삼성 애플의 특허 소송 합의를 이끌어낸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에 23년 5월에는 20일간 미국에 머물면서 20여 명의 CEO랑 만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공판 일정을 고려해서 확보 가능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일정을 소화한 거죠. 또 재계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 기업복지기 법안이라면서 부담감을 토로합니다. 국회 증언법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심사위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난달 8일 최종 폐기됐지만 언제든 재발의 될 수 있다고 제기는 보는 것 같아요. 삼성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임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소송 남발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더라는 거죠. 진짜 법원 다닌다고 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칩 설계의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계획한 대로 절대 안 나옵니다.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시뮬레이션 돌리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데 이거를 주 52시간제 때문에 중간에 멈추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반도체 설계 부분 연구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급물살을 타는 듯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 논의가 막판 조율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야당이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적용 예외 규정을 빼고 현행 특별 연장 근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쪽으로 기울면서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이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기업들 목소리를 듣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기존의 야당 입장에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어요. 현장에서는 업계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러다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다. 이런 호소가 나옵니다. 이번 반도체 특별법 논의의 핵심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하냐 여부인데 한국은 모든 업종에 엄격하게 주 52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계 핵심의 R&D 인력에 한해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화이트 컬러 이그젬션,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활용해서 일부 고소득 근로제도에서 노동시간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노동계는 이미 특별연장 근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부족한 노동시간을 채울 수 있다 반발합니다. 특별연장 근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주 64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인데 R&D 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특별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결국은 뭐냐 이거는 64시간밖에 안 되네. 주 64시간. 과연 그럴까요? 반도체 기업의 R&D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신제품 연구 개발을 위해선 주요 엔지니어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집중 근무가 필요하죠.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주장합니다. 당장 절차적인 복잡성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 삼성글로벌 리서치 상무가 지난 3일 국회 토론회에서 특별연장 근로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하면 연장 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데 신규 신청 때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서 회사에 부담이 된다. 신규 신청 시에는 직원의 개별 동의와 사유 증명을 받는데 연장 시에는 적정성 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한답니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추가 근로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에 증빙 자료까지 첨부를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눈치도 보인다고 하죠. 이렇게 특별 연장 근로를 하려고 해도 사전에 또 신청을 해야 하는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중국 딥시크는 그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하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들은 곧장 자사 플랫폼에 아론 모델을 앞서서 탑재합니다. 개발자들이 아론을 통해 보다 더 빠르게 AI를 테스트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반도체 산업은 급변하는 만큼 예측이 불가해서 R&D 인력을 예측하고 미리 허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반도체 혁신과 노동시간과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주장도 있고, 지난 2년간 삼성은 R&D 인력의 43만 시간이 넘는 특별 연장 근로를 실시한 반면에, 지난해 최고의 성과를 낸 하이닉스는 한 차례도 해당 제도로 활용을 안 했다는 그 자료가 주요 근거죠. 하지만 하이닉스의 그 R&D 담당 부사장은 현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구성원 개발 동의와 이 고용부 장관의 인가 등 절차로 실제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을 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고강도의 노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미국 블룸버그에 따르니까 엔비디아 직원의 경우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일하는 건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주 7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류더인 전 회장은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 공장 근무 시간에 대한 임직원들의 불만을 듣고 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답니다. 그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할 경우 군인 없이 총하고 총알만 가지고 전쟁이 임하는 격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네요. 비판하는 거죠. 중국과 미국의 그 반도체 AI 패권 전쟁이 본격화한 상황인데 가장 핵심인 인력 문제를 빼버리고 다른 지원책만으로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아유, 제가 봐도 참 큰일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일단은 그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뭐 일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거냐 뭐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은 저는 그 R&D 하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좀 시간을 좀 많이 줘야 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나라가 너무 많이 차이 나가지고 이러다가 실력이 좀 많이 뒤처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죠. 아주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